1996년 여름 한강 수영장에서 8살 소년이 사라졌다. 수백 명의 인파 속에서 어머니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단 3분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2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 8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40분 한강 수영장은 여름방학 마지막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김태인의 가족도 그중 하나였다. 8살 태인은 물을 무서워했다. 깊은 곳은 절대 가지 않았고 어머니 이선미가 펼쳐놓은 돗자리에서 3m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태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1살 형 박도윤과 함께 왔다. 도윤이는 수영을 잘했고 깊은 구역까지 자유롭게 오갔다. 태인은 형이 부러웠지만 물이 무서웠다. 그래서 늘 얕은 곳에서 물장난만 쳤다. 발이 닿는 곳에서만 놀았다. 이선미는 돗자리 위에 앉아 태인을 계속 주시했다. 남편은 옆 그늘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도윤이 어머니는 간식을 꺼내고 있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위험한 기미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후 3시 5분 이선미는 잠깐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고개를 숙였다. 불과 30초였다. 고개를 들었을 때 태인은 그곳에 없었다. 처음엔 놀라지 않았다. 도윤이한테 갔거나 화장실에 간 줄 알았다. 하지만 도윤이는 혼자 깊은 곳에서 수영 중이었고 화장실 쪽을 봐도 태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3시 7분 이선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를 못 봤냐고 물었다. 3시 10분 수영장 방송으로 미아 안내가 나갔다. 3시 15분 관리소 직원들이 수영장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3시 30분 경찰이 출동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까지 태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영장 안에도 화장실에도 탈의실에도 주차장에도 없었다. 8살 소년이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공기처럼 사라진 것이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CCTV였다. 한강 수영장에는 총 12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입구, 매점, 탈의실 입구, 수영장 전경을 담는 카메라들. 그중 7번 카메라가 결정적이었다. 오후 3시 4분 22초 태인이 화면에 등장했다. 얕은 수영장 구역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다. 뒷모습이었다. 파란색 수영복에 젖은 머리. 아이는 특별히 서두르거나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그냥 걷고 있었다. 마치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정해진 것처럼. 3시 4분 35초 화면 오른쪽에서 한 남성이 등장한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목에는 수건이 걸쳐져 있었다. 얼굴은 모자와 수건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남성은 태인의 약 5m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았다. 태인이 멈추면 남성도 멈췄다. 태인이 다시 걸으면 남성도 걸었다. 7번 카메라에서 8번 카메라로 넘어가는 사각지대 직전 3시 4분 58초 태인이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 남성을 봤다.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잠깐 멈추어 서서 남성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남성이 가까이 다가왔다. 3시 5분 3초 남성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 태인의 손과 맞닿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8번 카메라 사각지대로 들어갔다. 8번 카메라는 고장 나 있었다. 수리 예정이었지만 아직 고치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 카메라인 9번에는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출구 쪽 카메라에도 주차장 카메라에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의 시원 확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얼굴은 끝까지 보이지 않았다. 키는 약 175cm, 체격은 보통, 회색 티셔츠와 검은 반바지, 특징이라고는 없었다. 수영장에 온 수백 명 중 최소 30명 이상이 비슷한 복장이었다. 단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태인은 왜 그 남자의 손을 잡았을까?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지 못했을까? 실종 신고 3시간 후인 오후 6시 20분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수영장 주변은 물론 한강 둔치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수영장에서 강변까지는 약 400m 거리였다. 그 사이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오후 6시 47분 수색견과 함께 둔치를 수색하던 소방대원 한 명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수영장에서 약 850m 떨어진 지점이었다. 강변 산책로 옆 풀밭에 파란색 슬리퍼 한 짝이 놓여 있었다. 태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였다. 이선미가 즉시 확인했다. 작년 여름 태인 생일에 사준 것으로 안쪽에 태인이라고 쓴 이름표까지 붙어 있었다.
슬리퍼는 풀밭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주변에 다른 흔적은 없었다. 발자국도 끌린 자국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슬리퍼 한 짝만 덩그러니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거기에 놓고 간 것처럼. 국과수 현장 조사팀이 출동했다. 슬리퍼 주변 5m 반경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슬리퍼에서 태인의 DNA는 당연히 검출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은 나오지 않았다. 지문도 없었다. 물기도 거의 마른 상태였다. 현장 감식 결과는 의외였다. 슬리퍼가 놓인 위치와 각도, 주변 풀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슬리퍼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놓인 것으로 판단됐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들고 이동하다가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그곳에 내려놓은 것이었다. 감식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아동이 스스로 걸어서 해당 지점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슬리퍼 한 짝만 벗겨진 상태로 850m를 걸어갔다는 것은 8살 아이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다면 태희는 어떻게 그곳까지 갔을까? 걸어갔다면 누군가와 함께였을 것이다. 아니면 이동수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슬리퍼 한 짝만 그곳에 남겨뒀을까? 나머지 한 짝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태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수색팀은 슬리퍼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km를 집중 수색했다. 하지만 태인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슬리퍼만 남기고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밤 10시 어둠이 내리면서 수색은 일시 중단됐다. 다음 날 새벽부터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날 밤 이선미는 슬리퍼를 꽉 쥐고 울었다. 남편은 강변을 따라 계속 걸으며 태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한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담당 형사 정민수는 한강 소방서를 방문했다. 실종 당일 한강 일대의 모든 신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혹시 태인과 관련된 신고나 목격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었다. 소방서 상황실 기록을 넘기던 정민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8월 11일 오후 3시 6분 익수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 위치는 한강 수영장에서 약 1.2km 떨어진 강 상류 지점. 태인이 실종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정민수는 해당 기록을 자세히 살폈다. 신고 접수 시각은 오후 3시 6분 14초. 신고 내용 안에는 익수 추정, 구조 출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는 공백이었다. 신고자 이름 없음, 연락처 없음, 정확한 신고 내용 없음, 출동 결과도 비어 있었다. 정민수는 당일 근무조장이었던 소방관 김철호를 찾았다. 김철호는 40대 중반의 20년차 소방관이었다. 한강 일대의 구조 작업을 수없이 해온 사람이었다. 정민수가 기록을 보여주자 김철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철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그 시각 분명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우전으로 익수 신고가 접수됐고 구조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익수자도 신고자도 아무도 없었다. 물에 빠진 흔적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강변이었다. 김철호는 오인 신고라고 판단했다. 가끔 있는 일이었다. 누군가 장난으로 신고하거나 착각해서 신고하는 경우. 그래서 특별히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냥 출동했다가 돌아온 것으로만 처리했다. 신고자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시 바빴고 곧바로 다른 신고가 들어와서 넘어갔다. 정민수는 물었다. 신고 전화는 어디서 온 것인지, 녹취록은 없는지. 김철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전으로 들어온 신고였고 녹취는 일주일 단위로 덮어 씌워진다고 했다. 지금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정민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태인이 실종된 시각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에 1.2km 떨어진 곳에서 익수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신고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기록이 비어 있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무언가일까? 누군가 일부러 수색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그 시각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민수는 신고, 접수, 지점 주변을 직접 수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은 이미 변질되어 있었다. 단서를 찾기엔 너무 늦었다. 사건 발생 4일 후인 8월 15일 경찰서에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60대 남성 최병철이었다. 그는 한강 건너편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다. 최병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종 당일 오후 이상한 광경을 봤다고. 정민수는 즉시 최병철의 가게로 향했다. 가게는 한강 건너편 산책로 옆에 있었다. 수영장이 있는 쪽의 정반대편이었다. 지선거리로 약 2.3km.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였다. 최병철은 8월 11일 오후 3시 30분쯤 가게 앞 산책로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수했다. 젖은 옷을 입은 아이와 성인 남성이 함께 걷고 있었다. 아이는 수영복 차림이었고 머리가 흠뻑 젖어 있었다. 남성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최병철은 처음에는 수영장에서 놀다 온 부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아이의 표정이 묘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앞만 보고 걸었다. 남성도 말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전혀 없었다. 그냥 조용히 걸어갔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것은 아이가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왼쪽 발에만 파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오른쪽 발은 맨발이었다. 최병철은 그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그냥 지나쳤다.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이틀 뒤 뉴스에서 한강 수영장 실종 사건을 봤다. 8살 소년이 사라졌다는 보도였다. 사진 속 아이를 본 순간 최병철은 얼어붙었다. 자신이 본 그 아이였다. 파란색 슬리퍼, 젖은 머리, 그 나이 또래, 틀림없었다. 최병철은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후회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평범한 부자 산책으로 보였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정민수는 최병철을 몽타주 작업에 참여시켰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최병철은 남성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모자를 쓰고 있었고 각도상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키는 170대 중반, 체격은 보통,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CCTV 속 남성과 일치하는 특징이었다. 정민수는 최병철이 목격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했다. 하지만 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산책로는 매일 수천 명이 지나다니는 곳이었다. 발자국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태인이 강 건너편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이었다. 수영장에서 2.3km 떨어진 곳. 도보로는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 태인은 어떻게 그곳까지 갔을까? 그리고 그 남성과 함께 어디로 간 것일까? 목격 시각 이후 태인의 흔적은 완전히 끊겼다. 더 이상의 제보도 목격담도 없었다. 마치 그 산책로에서 공기 속으로 녹아버린 것처럼. 사건 발생 2주가 지났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사를 진행했다. CCTV 분석, 목격자 조사, 현장 수색, 주변 인물 조사.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태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수사팀은 태인 가족의 주변 인물들을 전수조사했다. 친척, 이웃, 아버지 직장 동료, 어머니 지인들. 혹시 태인에게 접근한 사람이 있는지, 평소 수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했다. 하지만 모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다. CCTV 속 남성의 시원도 밝혀내지 못했다. 회색 티셔츠와 검은 모자, 보통 체격. 너무나 평범한 외모였다.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사팀은 한강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다. 편의점 주유소, 아파트 단지 입구. 실종 당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영상을 전부 분석했다. 하지만 태인과 비슷한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남성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두 사람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강수색도 진행됐다. 혹시 태인이 물에 빠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잠수부들이 수영장 인근 강바닥을 샅샅이 뒤졌다. 슬리퍼가 발견된 둔치 주변도 집중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태인의 흔적은 강속에도 없었다. 정민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CCTV 속 남성, 익수 신고 기록, 강 건너편 목격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태인은 CCTV에서 그 남성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손을 잡을 때도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정민수는 이선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인이 평소 낯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인지. 이선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태인은 소심한 아이였다. 낯선 사람을 무서워했고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절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남성은 태인이 아는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주변 인물 조사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다.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그렇다면 태인이 혼자 알고 있던 사람, 가족도 모르는 누군가? 8월 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단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목격담도 끊겼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다. 정민수는 이선미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찾겠다고. 하지만 이선미의 눈빛은 이미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태인의 방은 그대로 남겨졌다. 침대, 책상, 장난감, 모든 것이 8월 11일 그대로였다. 이선미는 매일 밤 그 방 앞에 서서 문손잡이를 만졌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못했다. 문을 열면 태인이 정말 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2006년 봄, 도윤은 21살이 되었다. 대학생이 된 그는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태인을 더 잘 봤어야 했다는 자책감, 그날의 기억이 이상하게 흐릿하다는 불안감. 도윤은 그날의 장면을 수없이 떠올렸다. 하지만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태인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분명 뭔가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도윤은 결심했다. 경찰에 연락해서 최면 수사를 요청했다. 혹시 자신의 기억 속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정민수는 여전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최면 검사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최면 전문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을 풀고 그날로 돌아가라고. 1996년 8월 11일 한강 수영장. 도윤의 호흡이 느려졌다. 의식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수영장 깊은 곳에서 놀고 있었다고. 태인은 얕은 곳에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태인이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찾았다. 태인이 수영장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다. 도윤은 이상하다고 느꼈다. 태인은 혼자 멀리 가지 않는 아이였다. 항상 이모 곁에 있었다. 그런데 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걸까? 도윤은 태인을 불렀다. 하지만 태인은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았다. 그냥 계속 걸어갔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태인 뒤에 누군가 있었다고. 남자였다. 모자를 쓰고 있었다. 태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었다. 도윤은 처음에 태인의 아버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체격이 달랐다. 도윤은 불안해졌다. 수영장에서 나가 태인을 쫓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로막혔다. 태인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도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다. 태인이 뒤돌아봤다고. 그 남자를 봤다고. 그리고 태인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 지었다. 마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남자가 손을 내밀었고 태인이 그 손을 잡았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고 안심했다고 했다. 태인이 아는 사람인 것 같았다. 태인이 웃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수영장으로 돌아갔다.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도윤은 땀을 흘리며 말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자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었다. 얼굴 자체가 흐릿했다.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처럼. 아무리 떠올려도 선명해지지 않았다. 최면에서 깨어난 도윤은 울었다. 자신이 그때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태인을 따라갔어야 했다고. 정민수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도윤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태인은 왜 그 남자를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2025년 여름, 29년이 흘렀다. 태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정민수는 정년퇴직했고 이선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도윤은 40살이 되었다. 도윤은 가끔 한강을 찾았다. 그 수영장은 이제 없어졌다. 리모델링되어 공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태인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곳을.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강을 바라봤다. 그는 확신했다. 태인은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 CCTV도 자신의 기억도 그것을 증명했다. 태인은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가족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태인은 알고 있던 사람. 경찰 수사에서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은 사람.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사람. 안년 알리바이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 도윤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 남자는 태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가족도 모르게 몰래 접근했던 것은 아닐까.
태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신뢰를 쌓았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날 준비된 계획대로 태인을 데려간 것은 아닐까.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28년 전의 기억과 흐릿한 CCTV 영상만 있을 뿐이었다. 그 남자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태인의 행방도 알 수 없었다. 슬리퍼 한 짝과 몇 가지 목격담만 남았다. 도윤은 이따금 생각했다. 태인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37살이 된 태인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한강은 오늘도 잔잔히 흐른다. 29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물은 많은 것을 품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고 기억은 점점 흐릿해진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여름 8살 소년의 손을 잡아 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태인은 왜 울지 않았을까? 그 남자의 얼굴은 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까? 답은 여전히 강물 아래 어딘가에 잠겨 있다. 도윤은 강변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물은 언젠가 비밀을 내놓을 거라고. 하지만 한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영원히 흐를 뿐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